자, 이제 유연노동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연노동 시장은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에는 유연노동 시장이 다루어진 교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유연노동 시장을 요번 노사관계론에다가 삽입시킨 이유는 이 유연노동 시장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청년 실업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연노동 시장을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연노동 시장이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 어떻게 해야지만 유연노동 시장이 완성되는가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뭐냐? 현대 경제에서 어떤 성장의 엔진입니다. 현대 경제에서 사용자는 자본, 경영, 토지와 같은 생산 요소는 사용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지만 노동만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노동은 어느 나라에서나 관행, 규제, 노사관계, 법과 제도,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해서 그 사용을 유연하게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생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노동시장 유연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노동시장 유연성의 정의가 단순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은 유럽에서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하고 임금도 마음대로 삭감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또한 미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하게 만들고 이 강한 근로자가 노동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서 기업과 근로자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반시장 국가들은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어떤 시장 경제국들은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근데 최근 유럽의 반시장 국가들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어떤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받아들여가는 추세로 있고 점차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했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도 늘렸고 독일도 역시 독일 경제개혁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주요 개혁 과제의 하나로 내세웠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노동시장 유연성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노동시장 유연성이란 생산 요소인 노동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산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서 실업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노동시장이 상품시장과 마찬가지로 균형을 쉽게 유지할 수만 있다면 노동시장 유연성은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동시장은 현실적으로 제도, 관행, 노사관계, 정보 부족, 규제 등등으로 인해서 균형을 이루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노동시장 균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호황일 때는 노동량을 늘리고 불황일 때는 노동량을 감소시키게끔 사용자가 임의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노동량을
늘리고 줄이고를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직된 노동시장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노동시장이 균형을 유지하게끔 하려는 것이 바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노동시장 유연성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4장에서 대처 수상과 레이건 대통령의 사례를 읽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례에서 나온 게 신자유주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바로 노동시장 유연성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1973년, 78년 전 세계는 두 차례의 석유 파동 이후 모든 나라들이 저성장, 고실업,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고실업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는 모든 유럽이고 모든 나라들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보호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 고용보호법이 뭡니까? 마음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를 해고시키지 못하게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호법을 만들었던 거죠. 자, 근데 이게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자, OECD 회원국들의 실업률을 살펴보면은 1970년에 3.5%이던 실업률이 75년에는 5.1%, 80년도에는 5.6%, 그 다음 고용보호법이 도입된 이후인 91년도에는 7.6%로 실업률이 더 늘어나더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 중반부터 각국, OECD 각국에서는 아하 하고 이걸 알게 된 거죠. 지나친 고용 보호는 도리어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요 내용은 뒷장에서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보호가 도리어 실업을 증가시킨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거를 최초로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바로 1979년 영국의 마거릿 대처 수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례에서 얘기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대처 수상이 정권을 잡은 그때 영국 경제는 각종 규제, 법과 제도 등으로 노조 파워가 굉장히 강했고 모든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던 때였죠. 우리가 사례에도 얘기했지만 마가렛 대처 수상이 구조개혁을 한 1970년대 말 이때는 영국은 완전 노조 천국이었죠. 노조는 정책 내용에 따라서 노동당 정권으로 바꿔버리고 보수당 정권을 멋대로 갈아치우고 할 그 정도로 모든 파워를 쥐고 흔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대처 수상이 집권하면서부터 11년 반 동안에 5차례에 걸쳐서 고용법과 노동조합법 등을 재개정을 통해서 노조 파워를 무력화시켰고 법과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했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사례에서 읽어본 1984년 석탄노조 파업을 363일 동안 지속했는데도 그거를 극복하고 결국에는 노동개혁이 성공해가지고 영국이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로 바꿔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국의 성공을 본 뉴질랜드도 롱이 수상이 집권을 하자마자 그대로 영국의 어떤 구조개혁을 갖고 들어와서 그대로 해서 적용을 해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도 구조개혁에 성공을 거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가 노동시장 유연성으로 인한 구조개혁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OECD에서도 1990년에 구조개혁의 진전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게 OECD 최초의 구조개혁 보고서랍니다. 근데 이 구조개혁이라는 게 뭐냐? 경제에도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일항 금융시장 개방에서부터 구항 공공부분 민영화까지 9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8항이 보면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노동시장 유연성이란 고용보호, 각종 규제, 법, 제도, 노조 파워 등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에도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자. 바로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시장 유연성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첫째, 산업혁명 이후 제도, 관행, 규제 등으로 경직되어져 온 노동시장도 경쟁 원리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즉 노동시장도 경쟁 원리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높고 지속적인, 이건 여러분들에도 직접 해당이 되는 얘기죠. 지속적인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세 번째는 빠른 기술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하고 또 근로자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서 더 낫거나 또는 적합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용자와 근로자가 스스로가 이동이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업은 시장이 불안할 때, 즉 불황일 때 고용 조정을 바탕으로 생산 조정을 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뭐냐? 불황이어서 물건은 안 팔리는데 근로자 수는 그대로고 생산량은 그대로 같으면은 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자폭이 늘어나겠죠.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근로 형태도 다양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체 효과, 소득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근로자들도 소득 증가로 인한 여가 선호를 그만큼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줘야 한다. 바로 이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은 이 노동시장 유연성을 하기 위한 대상은 무엇이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첫째, 임금 조정과 임금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고용입니다. 고용 조정을 용이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법하고 제도를 정책적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고용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호법이 필요하고 또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법이 도입돼서 시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정리해고법이 만들어진 적이 있죠. 1998년에 IMF 이후에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유명무실해졌지만. 자, 이렇게 해서 유연성의 대상은 임금, 고용, 법, 제도.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유연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표를 보시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조정 대상이 임금인 경우에는 임금 조정, 때로는 임금의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임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주로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조정이, 큰 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나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단체 협약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 미국은 임금 조정이 불필요하지만 독일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연성이 필요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노사정 간에 체결된 어떤 사회연합 연대 협약을 통해 가지고 노조의 요구로 15%나 되는 임금 상승률을 3%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성공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조정 대상이 고용인 경우에는 우리가 고용 조정이라고 하죠. 근데 또는 고용 유연성이라고도 하는데 고용 조정은 이게 양적 조정과 기능적 조정으로 나눠지는데 고용 조정은 모든 나라들이 활용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의 아주 대표적인 방안인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 조정을 통해서 1990년대 보면은 약 한 4,300만 명 정도를 해고된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법 제도인 경우에는 이걸 정책적 조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정책적 목표가 고용 안정인 경우에는 고용보호법이 그 대표적인 법이 될 것이고 또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법이 필요해지겠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연성 제고 방안에서 임금, 고용, 법, 제도 앞장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가지고 이 표가 작성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표에서 보시면은 노동을 간접적으로 조정한다는 의미로 간접 조정이라고 명칭이 붙었는데 이 내용은 노동 비용 상승을 완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계속 매년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을 체결할 때 매년 경제가 불황이든 호황이든 무조건적으로 인상을 요구하다 보니까 안 들어주면 파업이 되고 생산이 중단되고 하다 보니까 노동조합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다 보니까 노동 비용이 계속 임금이 인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정책 수단들은 뭔가 하면은 임금 상승 완화가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후생복리비 상승도 완화시키자 이거죠. 여러분들은 후생복리비가 크게 안 들어가는 줄 알죠. 근데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보면은 복리후생비가 급여의 약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큰 비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조의 요구로 노동 비용이 지나치게 상승한 경우 어떤 정책 방안을 사용해 갖고 노동 비용 상승을 완화한다면은 전체 기업에서 토탈 임금 비율이 몇 %인데 노동 비용 상승이 완화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더 채용을 할 수 있어지겠죠. 즉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을 직접 조정한다는 뜻에서 직접적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고용 조정입니다. 즉 이거는 고용을 수량적 조정으로 노동의 양을 조정한다는 뜻인데 관련된 정책 수단으로는 노동 이동 촉진, 근로시간 조정, 근로관행 조정, 근로자 수 조정. 자, 예를 들자면 경영이 악화될 때는 사용자는 해고하거나 신규 채용을 삭감하거나 아예 없애거나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재계약을 안 해서 수량을 조정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기능적 조정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노동을 기능적으로 조정한다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근로조직을 개편하고 노동력을 재배치한다 이거죠. 경영이 악화될 때 사용자는 근로조직을 개편하거나 노동력을 재배치하는 거죠. 인원이 언제나 각 파트마다 지정된 인원이 있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쁜 부서에는 인원을 늘리고 그만큼 일량이 줄어든 부서는 줄이는, 노동력을 줄이는 이런 식의 어떤 근로조직을 개편해 갖고 노동력을 재배치하는 경우죠. 그 다음 법과 제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조정한다는 뜻에서 정책적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해고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해고법을 만들어 주면은 사용자가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간접적 조정, 직접적 조정, 정책적 조정 크게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11개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11개 항목들은 단위 비용, 단위 노동 비용 상승 완화, 비임금 노동 비용 상승 완화, 노동 이동 촉진, 근로시간 조정, 근로관행 조정, 근로자 수 조정 등 해가지고 11개 항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방안을 보면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책 수단이 선택되면은 정책 수단은 보다 구체적인 형태를 띄어야 되는데 이를 가지고 정책 방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노동비용 상승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방안으로서는 소득 정책을 실시해서 임금 상승을 완화하거나 그 다음에 임금 제도를 개선하거나 생산성 증가를 실현하거나 그 다음 노조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복리후생비 상승을 완화할 수 있는 등의 그런 어떤 정책 방안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도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표니까 한번 참고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장에서는 유연노동시장에 대해 가지고 간접적, 직접적, 정책적으로 해서 임금과 고용과 그 다음에 법과 제도를
통해 가지고 유연 노동 시장을 만드는 방법을 얘기했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일본과 독일이 오일 쇼크의 위기를 넘기면서 오히려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는 요인에 관심을 모아지면서 이들 국가들의 어떤 유연 노동 시장 정책이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들 국가의 유연 노동 시장이라는 것은 기업 내부 노동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기능적 유연성이 제고되고, 또 그 외에 내부 노동 시장의 주변부인 외부 노동 시장에 대한 수량적 유연성을 제고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외부 노동 시장 정책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내부 노동 시장에 통합할 필요성이 없는 직무인, 소위 주변적 업무에 대해서 기타 청소라든지 경비 등등의 어떤 핵심적인 기능이 아닌 그런 주변적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서 외부화 전략을 추구하게 됨으로 해서 수량적 유연성으로 불리우는 외부화 전략을 나타내는 겁니다. 첫째로 고용계약의 변화에 의한 고용 형태라는 것은 시간제 임시직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일종의 파트타임이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상용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형태의 근로자를 지칭하는 거죠. 그 다음 임시직은 기업과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고용 형태를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임시고용과 수속기간의 어떤 고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유연적 고용계약으로의 변화를 함으로 해서 법과 단체 교섭에 의해 보장받는 해고의 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고, 고용관계의 종료 일자는 시간제 혹은 계약직의 계약상 종료 일자와 한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연적 외부 노동시장으로서의 변화는 이와 같은 시간제 또는 임시계약직의 근로자가 일시적 필요를 할 때 일정 기간 동안의 계약이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비교적 장기적으로도 고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연한 인력 고용은 파견 근로자의 인력 리스 하청, 내부 하청, 소사장제, 자영업자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로자 파견이라는 것은 근로자 공급에 또는 리스 사업을 하는 단체와 고용계약을 맺는 거고, 그 다음에 파견된 기업에서 실제 근로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파견 근로자법은 뒷장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하청 등의 사용으로 인해서 기업의 특정 업무를 하청업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서 기업은 어떤 고용에 대한 부담을 드는 그런 외부적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유연적 내부 노동시장은 뭐냐면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변형시간 근로제와 같은 근무 형태로 다양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직장 내 경력 개발을 통해 가지고 유연적으로 배치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음에 근로자의 어떤 숙련이 형성되어서 다기능을 갖게 만든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연적 내부 노동 시장의 형성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변형시간 근로제와 같은 근무 형태의 다양화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은
어떤 직장 내의 어떤 경력 개발을 많이 하도록 해가지고 배치 전환을 유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근로자들도 여러 가지 숙련된 기술을 갖고 있다 보면은 일자리 창출은 더 쉬워지는 거죠. 우리가 앞장에서 인력 확보에 따른 외부 노동 시장과 내부 노동 시장을 얘기할 때도 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는 노무 시간의 노동, 즉 잔업을 통한 것과 성진 배치 전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OJT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어떤 내부 노동 시장의 주 안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한국 노동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첫째, 구직난과 구인난이 병행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률은 높고, 또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다가 쓰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가 아주 심한 거죠. 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죠.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아주 심각한 거죠. 그 다음 종단적 노동시장이다 이거죠. 경제산업 개발로 인해 가지고 급격한 산업화로 기업 중심의 종단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모든 설비나 장치가 기업 특유의 기술, 그 다음에 노동력 아니면 안 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는 우리가 앞장에서 배운 후진국적 선진형이 되다 보니까는 노동 이동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외부 노동시장 중심이다 이거죠. 외부 노동시장은 뭡니까? 채용을 밖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앞장에서 외부 노동시장과 내부 노동시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대부분 외부 노동시장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경직적 노동시장이라는 거죠. 그만큼 노동시장이 아주 유연성은 전혀 없이 경직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비정규직 비중의 과다로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로,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활성화는 지금 못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수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특징이 이렇다면은 수요와 공급에서 본다면은, 수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자리 창출은 감소합니다. 성장은 계속되지만 고용은 오히려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낮은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1%가 향상될 때 일자리가 몇 개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사례에서 얘기했죠. 1% 성장에 10만 명이 취업한다라고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작년의 경제 성장률은 2%였습니다. 그러면 20만 명분의 일자리밖에는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매년 취업 인구는 40만, 50만이 배출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군다나 괜찮은 일자리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는 6, 7만 개밖에 안 되니까 실업률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기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입니다.
자, 이거는 세계화에 따른 어떤 추세입니다. 대기업은 계속적으로 구조조정, 인원을 감축시키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금융권이 굉장히 좀 불황에 이제 접어들었죠. 하지만 금융권이 제대로 수익을 내는 작년, 재작년에도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명퇴 신청을 받아서 특별수당으로 연 4억씩 주고, 그 다음 퇴직금은 얼마를 더 주고, 자녀들 학자금은 퇴직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등등의 계속, 이거는 세계화에 따른 어떤 지속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바로 고용 유발 효과가 점점점 감소되는 거죠.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사례로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만 10억 달러에 팔린 인스타그램이 고용 인원이 몇 명이었다 그랬습니까? 13명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IT 업종은 아주 적은 인원입니다. 그 다음 대규모 장치 산업 등도 수출 정대 고성장을 유지하지만은 중소기업에 비해 가지고 공정의 어떤 자동화로 인해서 고용 유발 효과는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설비한 생산 용량하고 2010년에 생산한 생산 용량이 배로 늘어나도 생산 인원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석유화학공업이라든지 이쪽에 다 보면은 이제는 새로운 설비는 도입하면 할수록 생산량은 증대되지만 생산 인원은 감소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 유발 효과는 점점 적어지는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가 바로 서비스 산업의 진출이 제한되어져 있다 이거죠. 자,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제개발 계획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력하다 보니까 서비스업은 어떻게 보면은 사치산업으로 봤던 거죠.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서비스업이 아주 다양화하기 전에는 어떤 유흥주점이다, 호텔이다, 골프장이다 등등 전부 다 사치성으로 보고서 굉장한 규제를 가해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서비스 산업이 사치성 소비재 또는 공공재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는 의료, 교육, 법률 이쪽도 전부 다 서비스업에 들어가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설립하거나 영업하거나 가격 등에서 정부의 인허가 규제 등이 굉장히 많아졌던 거죠. 자, 경제학자들이 모든 경제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재화고 하나는 용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재화라는 거는 생산되는 것들이죠. 제조업, 농업, 광업, 건설업. 근데 용역이라는 거는 모든 업종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 용역이라는 게 결국에는 서비스업이 다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융, 통신, 도소매, 공학기술, 의료, 국방 및 정부의 공무원들, 행정직도 모두가 다 서비스, 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구의 서비스업 취업자가 약 한 70%가 됩니다. 그리고 생산량은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량의 60%를 차지합니다. 서비스업이. 그러니까 이미 서비스 산업은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취업자의 70%, 그 다음에 서비스업 생산은 전체 생산의 어떤 60% 수준에 이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제조업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은 제조업의 2배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의 자료를 보면은 10억 원의 생산물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제조업은 6.3명의 인원이 필요한 고용 창출이 생기는 반면에 서비스업은 10.8명이 고용 창출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라고 어떤 정책안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면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어떤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지금 모든 정부들이 일자리 창출이 최대 주한 목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박근혜 정부에서 제시했던 정책들이 보면은 하나, 그건 참고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의료 관광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치료도 받고 관광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우리나라 병원들은 자, 어떻게 제약이 되어 있는가 하면 병실 수가 병원 규모에 따라서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 광고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병원은 광고는 할 수 있지만 연락처나 약도 기입 등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에게 보험 광고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관광업에서는 해외에서 치료를 받기 위한 관광객들을 모집해서 병원에 알선해주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암암리에 하다 보면 법에 저촉되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관광호텔 설립 조건도 완화시키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뭐 지금은 다 안 됐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겠다 그랬습니다. 왜? 외국 교육기관을 우리나라로 유치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들을 수를 줄여서 달러 송금을 억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법인 약국을 허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약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대형 약국을 크게 열고 싶어도 약사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대형 약국들이 잘 못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물론 약사 중에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도 크게 열 수는 있죠. 하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원 간의 어떤 통합도 어렵게 제도적으로 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다양하게 생활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휴대폰으로 당뇨 측정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당뇨 측정 장치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 접목을 못 시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규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점차적으로 어느 정부에서나 점차적으로 이거는 규제는 풀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추진 중일 거고요. 그래야지만 이 서비스 산업이 전체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점차 이거는 규제는 완화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수요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인 겁니다. 자,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첫째 고학력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1985년도에는 36.4%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2010년에 81.4%로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이제 2017년도에 69%로 이제 조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취업률이 50.6%까지로 상승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학 졸업이 취업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더 빠르게 취업을 목표로 해서 학생들이 늘어났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학 진학률은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괜찮은 직장, 즉 브랜드 있는 직장만 찾고 있어가지고 구직난이 심화가 되는 거죠. 그와 반면에 중소기업이나 3D 업종에는 구인난 때문에 이 3D가 뭡니까? dirty, difficult, dangerous에서 건설, 제조, 광업 주로 이쪽이 되겠죠. 3D 업종에서는 구인난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순점이 빠져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에코세대. 우리가 베이비붐과 에코세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 베이비붐 세대가 1955년부터 1963년 출생된 713만 명의 자녀들, 1979년생부터 92년생까지 약 한 950만 명이 1차 베이비붐 세대 때는 우리나라 경제개발계획에 의해서 고성장이었습니다. 근데 에코세대, 즉 2차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2세들은 저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직업의 기천의식이 강하고 괜찮은 직장만 찾고 있다 보니까는 어떤 기종 마인드로 대기업만 찾고 중견 중소기업은 외면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직난, 구인난의 어떤 이중 구조가 발생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취업을 한 번도 못 해본 대졸 이상 취업자들이
2015년 6월에 6만 5천 명이나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앞서 얘기한 캥거루족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실직으로 인한 비용이 낮다 보니까 이런 공급 측면에서는 이런 모순점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되겠지만은 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월급 500만 원에 중소기업을 가시겠습니까? 월급 300만 원에 브랜드 있는 직장을 택하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글쎄요. 이 질문에 제 생각은 대부분 후자인 300만 원의 브랜드 있는 직장이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들을 보면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고용보호가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또 집단 해고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 24, 25, 26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면은 근로기준법 24조에 보면은 경영상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는 첫째, 긴박성, 두 번째, 해고 회피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해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며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해야 되고 25조에는 해고한 후에도 인원을 고용할 때는 우선적으로 재고용해야 된다. 26조에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고를 해야 된다 등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고가 어렵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노동시장이 그만큼 경직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근로기준법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는 한국의 노동시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직된 노동시장이다라고 단언을 할 수가 있겠죠. 정규직과 임시직의 어쨌든 고용보호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정규직 고용보호가 심하면은 해고 비용이 많아서 정규직 채용을 기피함으로 실업률이 높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기업에서 해고를 마음대로 못하다 보니까는 명예퇴직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는 거고 일단 사람 수를 줄여야 되니까는 희망퇴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퇴직금 플러스 알파를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해고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고되는데 비용이 많으니까 신규 채용을 기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부 다 신규 채용을 안 하고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대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또 해고 비용이 많다 보니까 경력이 낮은 청년 근로자 채용을 기피함으로 청년 실업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처음에 채용을 하면은 교육 훈련 기간도 있고 당장 실무에서 아웃풋가 100% 나오질 않으니까 시간상으로 2년, 3년의 어떤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무경력자를 뽑는 것보다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유경력자 또는 계약직으로 뽑게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취업도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한 근로자들이
자영업에서 고용 기회를 찾으려고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약 한 26% 정도로 전 세계 몇 위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이 약 한 15%인데 OECD 평균의 거의 배 가까이 높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비율이 한 11%, 미국은 한 6, 7%.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2배, 미국의 한 4배 정도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거죠. OECD 평균으로는 약 한 1.8배 높은 거고. 자,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 자영업자들의 소득입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연간 소득이 근로소득자의 평균 금액의 6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계소득 증가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더욱더 부진해지는 거고 가계부채가 증가되고 은행이 부실해지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시직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해고를 하는데 임시직도 마찬가지고 정규직도 마찬가지고 해고하는데 비용이 높다 보니까 사용자는 신규 채용보다는 비정규직 비율을 높여버리는 거죠. 급여도 싸고 해고를 용이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왜 경직되어졌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거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어떤 반감을 갖고 얘기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문이나 자료에 나와 있는 원인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니까 다른 사감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왜 경직되었는지 그 내용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여러분들이 거슬리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김대중 정부의 반시장적 노동정책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경직되게 하는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료들을 보면요. 자, 이게 한국 경제가 1997년 12월 3일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해서 정권을 미리 인수한 김대중 정부가 IMF의 요구사항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IMF가 요구한 게 뭔가 하면은 노동개혁, 기업개혁, 공기업 민영화, 금융개혁이라는 4대 경제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4대 경제개혁에서 일단 노동개혁은 뭔가 하면은 첫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입니다. 목표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개혁은 뭐냐?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기업 구조 조정을 하라. 재무구조를 개선해라. 경영을 투명하게 해라. 이 얘기였고, 공기업 민영화는 민영화를 통해서 책임 경영, 즉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도록 하고 외자를 유치해라. 그리고 경영혁신을 통한 공공적인 성격을 띠면서 경영을 효율화시켜라. 왜냐하면 공기업이 만성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 거고 우리가 대처 수상의 사례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기업이
만성적인 적자가 나니까는 민영화를 시켜서 주인의식을 갖고 주인이 있어야지만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금융개혁이라는 거는 부실 금융기관을 퇴출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얘기는 결국에는 부실 채권들을 정리해라. 그리고 금융기관을 건전성을 감독해라라는 게 IMF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생략하고, 자, 노동개혁에 착수하면서 이 김대중 정부가 목표를 세운 게 있습니다. 첫째 목표는 노동시장, 노동개혁에 있어서 목표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겠다. 유연성 제고가 목표였고, 그 다음 절차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하에 하자 이랬습니다. 왜?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정부라고 외치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임의대로 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노동개혁을 하자. 근데 노동개혁을 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정리해고를 해야 하는데, 정리해고하게 되면은 근로자들은, 해고된 근로자들은 어떡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충격 보완 장치를 만들자. 이렇게 절차를 세워놓고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개혁을. 자,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법을 만들고 근로자 파견법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기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1998년 1월에 노사정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이거는 경제 사회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나가려는 하나의 정책 기구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통해서 김대중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 정리해고법과 근로자 파견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노사정 합의하에 노동계 사용자 단체 정부 그래가지고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1998년 2월에 90개의 사회적 합의사항을 도출하면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상의 이유로 의한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합의를 통하다 보니까 노동계의 얘기를 많이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됐던 거죠. 왜냐하면 제일 강력하게 반발하는 게 노사정에서 노동계가 제일 반발이 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 얘기를 많이 허용을 하다 보니까 자,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합의는 도출했는데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정리해고법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집단해고가 법적으로 허용되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는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더욱더 강화시킨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법은 만들었지만은 말은 정리해고법이지만은 이게 고용강화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 중에 대표적으로 문제점 6가지를 한번 짚어보죠. 첫째로 해고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기업이 상품이 안 팔리면은 적자가 나면은 위험해지죠. 근데 그게 바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거는
기준점이 애매하죠. 언제가 긴박한지. 자, 두 번째는 해고에 앞서 사용자는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자, 사용자가 어떻게 해고를 해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노동조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한 반발이 있겠죠. 그런데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그 다음 해고 60일 전에 당해 근로자한테 통보해야 한다. 자, 네 번째는 사용자는 노동부로부터 해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왜 좀 이상하죠?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해고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했을 경우 해고를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고자 할 때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고의 경우 고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단서까지 있습니다. 자, 상품이 안 팔려서 적자가 나서 손해가 커져서 회사가 부도가 날 지경이 되었는데 그거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 그동안에 노동조합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서 노동조합을 설득시켜야 되고 또 60일 전에 근로자들한테 통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노동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고 등등 그동안에 부도가 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정리해고법이 고용보호법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해고법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임금은 노사 간의 단체 교섭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고용은 기업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용 조정도 노사 간의 협의를 해야 하며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엄격한 법적 제약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다른 나라에서는 노조가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은 기업은 좋다. 고용 조정이라는 무기로 대응합니다. 급여를 이만큼 올려주는 대신에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대신에 인원은 감축시켜야겠다라는 그 무기로 해서 서로 협상을 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이런 무기가 이제 무력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노조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는 거고 기업은 그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생산이 중단되면은 더 큰 손실이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년 임금 인상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자, 소비자만 부담을 시키느냐? 아니죠. 중소협력업체에도 부담을 시키는 거죠. 납품 단가를 하락시켜라, 인하시켜라라고 압력을 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은 가중되는 경영 압박하고 지불 능력 부족으로 임금 인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력 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급여차는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들이 대기업을 가려고 그러지 중소기업은 안 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런 임금 격차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존재시키면서
양극화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근로자 파견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정확한 용어로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2월에 IMF의 어떤 고용 유연화 정책 권고를 받아들여서 정리해고법과 같이 입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고법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 파견법도 같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것도 근로자 파견법이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이건 또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파견 근로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사장이 두 명입니다. 파견 업체 사장과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장 둘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파견 업체가 고용 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규 노동 인력들을 파견 업체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파견 업체 소속이 되고 사용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견법상 해고, 임금 등 모든 중요한 근로 조건에 관해 갖고는 파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입사를 파견업체에다 입사를 냈으니까 이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파견 근로자 업주가 되겠죠. 그래서 사용업주가 파견 근로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 나오라고 하면은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죠. 왜? 사용자가 야 나는 너 그만 쓰겠다 그러면 파견 근로자 업체의 업주가 책임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파견 업체 업주는 다음날 이 사람은 다른 회사로 다른 공장으로 또 보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해고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파견 근로자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첫째, 비정규직이다 보니까는 실제 사용업체의 정규직과는 임금 차가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 파견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년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1회 연장이 가능하나 2년까지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년 이상 계속되는 근로를 할 경우에는 그 파견 근로자는 파견되어 있는 직장에서 고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파견된 직장에서는 2년만 되면은 아웃시키겠죠. 직접 고용 안 하겠죠. 아주 특출나지 않는다면은.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파견이 되는 허용되는 업종이 기술직을 중심으로 한 32개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28개 업종인데 소폭 증가해서 지금은 32개 업종으로 늘어났는데 이 업종들이 뭐냐? 컴퓨터 관련, 행정, 경영, 재정 전문가, 특허 전문가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나머지는 사무지원 종사자, 음식 조리원, 건물 청소, 수의 등입니다. 그러면서 또 문제는 파견 금지 업종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뭐냐? 건설공사 현장,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 항만, 철도, 하역, 선원, 의료 종사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인 등 이 절대 파견 금지로 묶여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많이 인력을 쓰는 데가 건설공사 현장이죠.
그 다음에 제조업의 생산 공정에서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인원들을 파견 근로를 쓸 수가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노동조합의 힘이 더욱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고용보호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양극화 현상이 되는 게, 임금에서 이제 격차가 점점 커집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기업이 100이라면은 중소기업은 한 62,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외환 위기 이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한 80% 정도밖에 안 났던 겁니다. 이 정리해고법이나 파견 근로자법이 생기기 전에는, 그리고 문제는 또 있는 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얼마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정규직이 100이라면은 비정규직의 임금은 약 한 60%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양극화가 더 되고 노동시장이 점점 더 경직되어 간다 이겁니다, 지금. 자, 이제 비정규직 고용이 왜 강화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16대 대선에서 한국의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비해 힘이 약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측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노조편에 힘을 실어주자 한국 사회는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노조 파업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이게 김대중 정부의 어떤 친노 노동조합의 또 반시장적 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친노동조합 정책이 노사분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노사분규 건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면은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인 1997년의 노사분규 발생 건수가 78건이었습니다. 참가자 수는 4만 3천 명이었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04년에 노사분규 발생 건수는 462건의 참가자 수는 18만 4천 명으로 한 서너 배가 증가해 버립니다. 근데 이 부분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노사분규는 물론 노조 조직률도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인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증가가 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자, 2003년 2월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는, 이때는 1997년의 외환 위기로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이제 이때부터 2003년도 이때부터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고용사항이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된 거죠.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공공취업을 알선하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등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면서 공공근로든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어떤 종합적인 실업 대책 마련에 어떤 역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도
노무현 정부가 종합적인 실업 대책을 실시한 결과 실업률은 3%대를 유지하면서 대량 실업 사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경제가 잠재 성장률의 어떤 점진적 하락과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어떤 기업의 고용 흡수력 둔화로 인해 가지고 한국 경제는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점점점 약화되다 보니까 일자리 증가 없는 성장이 우려되기 시작한 거죠. 왜? 경제가 성장하면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경제가 수치상으로 성장하는 거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재무력이 부채 비율이 낮아지니까 좋아지지만 결국에는 일자리는 없는 성장이 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노무현 정부가 2004년 이후부터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노동정책 과제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2004년에 노동관계 개혁 방안, 즉 노동백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대표적인 노동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그 다음은 비정규직 보호로 요약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보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자리 창출에서는 IMF 이후에 모든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아주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노무현 정부에서는 뭐 사회 안정망을 확충해 가면서 공공근로도 단기 일자리를 계속 제공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종합적인 실업 대책 마련에 역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경제 성장률이 점점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일자리가 증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한 게 바로 소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이 사회적 일자리라는 것은 요즘은 많이 흔해졌습니다만은 교육, 의료, 보육, 환경 등의 즉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가지고 임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은 뭐 요양보호사 해가지고 집안에 어르신들이 계시거나 환자가 있으면은 요양보호사가 와서 하루 몇 시간씩 돌봄을 해주고 또 어린 자녀들이 있는 데에서는 보육 서비스도 하고 근데 이게 전부 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행해지는 일자리다 보니까 자 이게 이들 일자리는 정부 스스로가 밝힌 대로 단기적 임시적 저임금인데다가 정부 지원이 끊기면 아예 없어질 위험이 있는 일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이게 한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시장적 경제 논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고용 증가에 기여했다고 봐야겠죠. 자,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부가 만들다 보니까는 좀 모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이 비정규직 보호 문제도 노무현 대통령이 16대 대선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직후에 가진 대국민 첫 TV 회견에서 국내 노동 인력 중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다라고 지적을 하고, 이렇게 가면 노동 유연성이 더 나빠지는 만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한국의 상황은 IMF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 2004년 5월 19일 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23만 4천 명 가운데 1차적으로 13만 7천 명을 공무원 상용직 등으로 전환하는 등의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확정을 합니다. 자, 이게 노무현 정부와 발맞춰서 그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2007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국회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근데 이 법안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를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불법 파견에 대한 제재 등이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비정규직이 2년 근무하게 되면은 정규직으로 자동으로 전환한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이게 뭐가 나쁘냐 그러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쓰는 목적이 뭡니까? 어떤 노동의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쓰는데 2년이 넘어서면은 자동으로 채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년이 되면 계약을 해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부 다 어떤 비정규직이 2년짜리 목숨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임금 근로자의 증가는 점점 비정규직으로 증가가 되어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 채용을 못하니까 2년 근무하면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변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한 달 쉰 뒤에 다시 입사해라 이런 식의 어떤 비정상적인 사례까지도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 임금 근로자가 모두 185만 2천 명이 자료에 보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185만 명이 임금 근로자가 증가를 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정규직은 11,000명이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186만 4천 명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임금 근로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이거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 잘못이라기보다는 IMF의 어떤 여파로 인해 가지고 한국 사회가 비정규직이 급격히 늘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이 도리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더 이게 경직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왜 비정규직이 증가가 되었는가? 자, 이거를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이거죠.
근로자의 입장이 아닌 사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첫째, IMF 이후에 구조 조정의 용이함 때문에 기업은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리해고법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쉽게 정리해고를 할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는 비정규직을 써서 어느 정도 노동량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기 편한,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98년 2월에 파견근로자법이 도입한 후부터는 비정규직이 증가가 됩니다. 근데 여기도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직종을 제한하다 보니까는 생산 업무나 건설 현장 같은 데는 파견 금지가 돼 있다 보니까는 한정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리사, 청소부, 경비 뭐 등등이 전부 다 비정규직으로 돌려지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은 낮은 급여 때문에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된 큰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리후생비가 급여의 한 30% 정도가 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비용의 30%가 넘는 복리후생비가 비정규직한테는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 학자금이나 뭐 체력 단련비 이런 거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아마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어디 대기업 노동조합에서 장의용품을 몽땅 보내서 컵, 나무 젓가락 등등에 보면은 뭐 용인 자동차 노동조합 하는 물품이 다 지급이 되죠. 그게 바로 다 복리후생비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규직 고용보호가 지나치게 심하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을 기업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정규직 고용보호가 고용 또는 실업, 비정규직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일단 정규직 고용보호가 심하면 심할수록 해고 비용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는 정규직 채용을 기피함으로 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대기업 생산 현장의 업종별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전부 다 40세 이상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만은 현대 자동차도 평균 연령이 47세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신규 채용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해고를 못 시키니까 계속 고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비 포션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무조건 해고 비용이 많아서 신규 채용을 기피함으로 고용률이 낮다. 해고 비용이 많아 경력이 낮은 청년 근로자 채용을 기피함으로 청년 실업률이 높다. 해고 비용이 많아서 신규 채용을 기피함으로 장기 실업률이 높다. 자,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정부에서는 벤처, 청년 창업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 또한 사회적인 문제가 점점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한 근로자들이 자영업에서 고용 기회를 찾음으로 자영업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앞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3, 4위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OECD 평균의 1.8배, 일본의 2배, 미국의 4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자영업자들이 임금 근로자 소득하고 소득이 비슷하면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자영업자 중에서 아주 소득이 높은 자영업자들도 많죠. 하지만 그거를 평균을 냈을 때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임금의 평균의 60% 정도밖에 안 되니까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우스갯소리로 요즘 돈 버는 업종은 간판 업종이다. 맨날 폐업하고 개업하고 폐업하고 개업하니까 간판 업만 호황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시간제 파트타임도 고용보호법을 적용함으로 해서 시간제 근무 파트타임 고용률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해고 비용이 많이 들면 들수록 사용자는 채용 자체를 기피함으로 해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이 노무현 정부 때 제일 큰 문제는 비정규직이 어떤 다른 이유보다는 경제 침체입니다. 노무현 정부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IMF 위기는 벗어났지만 저성장 체제로 가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 안 되니까는 취업 일자리 창출을 암만 해도 크게 늘어나지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노동시장은 어떻게 하면 유연해질 수 있을까? 한번 따져보죠. 첫째, 지나친 정규직 고용보호가 완화되어야 된다. 제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근로기준법 24조에 1항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여기서 긴박함은 삭제하고 경영상의 필요로 바꿔서 사용자의 해고를 쉽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미국의 노동시장은 고용보호가 가장 낮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냥 60일 전에 해고 통보만 하면 끝나는 거고 임금은 시장 원리에 맡겨서 경기에 따라서 임금이 호황이 되면은 임금은 올라가고 불황일 때는 내려가고 저절로 시장 경제 원리에 맞춰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고 요건 근로기준법 24조 중에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취득한다라는 조항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기업이 해고를 쉽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고 전 노조에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협의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없애버리는 게 낫다 이거죠. 30일 전, 한 달 전에만 통보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는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폐지해야 됩니다. 지금 해고 수당이 임의로 정리해고를 못하니까 은행이나 대기업에서 희망퇴직자를 받지 않습니까? 희망퇴직자를 받아가지고 1년치 퇴직금 플러스 1년치 연봉을 주고 자녀들이 대학 입학할 때까지는 학자금을 지원한다.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고용보호가 완화돼야지만이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이 쉬워진다 이거죠. 자, 두 번째는 비정규직 고용보호도 완화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보면은 기간제 근로에 대한 기간 제한을 철폐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은 2년 후 계약 후 2년이 지나면은 정식으로 채용해야 된다. 그거는 서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계약을 갱신하도록 프리하게 풀어주는 게 낫지 않나 이거죠. 2년 계약을 해도 되고 5년 계약을 해도 되고 3년 계약을 해도 되도록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업무에 따라서 5년 계약도 할 수 있는 거고 자동으로 놓으면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연성이 생기겠죠. 세 번째는 근로자 파견제는 전 업종에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이거죠. 자, 우리나라는 근로자 파견이 처음엔 28개 업종에서 지금 32개 업종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그 대상 업무를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처럼 전 업종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견 기간 한정은 기간제 근로 경우처럼 사용 기간 2년 제한과 2년 초과 경우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 이 조항은 철폐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한테 어떤 채용과 해고의 어떤 선택권을 주면은 그거는 기업이 손쉽게 채용하고 해고도 손쉽게 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서 어떤 잘못된 관행이나 법과 제도를 어기는 행동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정부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면 될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한국 노동시장은 어떻게 유연해질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적은 세 가지 외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은 노동조합의 정치 세력화를 금지하자라는 겁니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약 한 10.3%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500인 이상의 대규모 노조 비중은 조합 수에서 6%밖에 안 됩니다. 낮지만 조합원 수에서는 70% 정도로 높은 데다가 파업이 대부분 대규모 노조 중심으로 발생이 되고 한국 노조는 강성 노조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 파업이 보면은 대부분 불법 파업에 정치 파업에 불법 점거 많은 불법 행위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떤 불법을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정부도 마그릿 대처가 대응했던 것처럼 잘못된 파업은 법과 원칙으로 과감하게 다스려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노조의 정치 세력화는 금지가 되겠죠. 자, 이게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는 아주 장기 불황을 겪었습니다. 이때 정규직 대 비정규직 비율이 3대 7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이 70%를 차지하는 굉장히 많았는데 2003년부터 일본 경제가 살아나면서부터 대졸자의 구인 배율이 2를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인 배율이 뭡니까? 그러니까 구인에 대한 구직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찾는 사람 한 명에 일하는 거는 자리가 2개가 있다 이거죠. 근데 한국은 구인 배율이 0.25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한 개의 기업에 4명이 지원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나 일자리에 대한 문제도 OECD 국가들이 보면은 평균적으로 2년 정도 지나면 비정규직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가 정규직으로 옮겨간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고 기업에 자율적으로 맡겨놓는다면은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이 계속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한국의 노동시장도 어느 정도 유연해져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